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건물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서는 막 샴페인이 터지고 있어요. 코스피 7,800선 돌파라는 엄청난 환호성이 들리는 거죠. 네, 사람들은 막 음악에 맞춰서 춤추느라 정신이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시간에 건물 지하 1층에서는 낡은 배수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아주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위태로운 상황이네요. 맞아요. 위층 사람들은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물 내려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약간 그런 기이한 상황인 거죠. 그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구조거든요. 펜트하우스 사람들은 영원히 그 파티가 계속될 거라고 믿겠지만 사실 건물의 기초가 물에 잠겨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파티라도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면적인 화려함하고 그 밑에서 썩어 들어가는 구조적인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인 거죠.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정확히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11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인데요. 이거 보면 표면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축제예요. 그렇죠. 엄청나죠. 네, 코스피 지수는 막 하늘을 뚫을 기세고 미국의 나스닥도 연일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포트의 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하로 내려가서 채권이나 원자재 같은 세부 지표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딴 세상이죠. 네, 무슨 1999년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날카로운 경고장들이 막 날아다니고 물가 상승이라는 물이 진짜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하나의 시황 리포트를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딱 보이기 마련인데 이번 자료는 굉장히 이질적인 데이터들이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이요? 네. 주식시장의 낙관론하고 실물경제의 비관론이 그 종이 한 장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관통하는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화려한 축포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경고음들을 하나하나 해독해보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이게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가장 뜨거운 파티장인 한국 증시부터 들어가 보죠. 코스피가 무려 7,822.24로 마감을 했습니다. 와, 7,800. 네, 하루 만에 4.32%가 폭등했고요.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 시총 7천조 원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규모거든요. 시장 전체에 유입된 자금에 그 에너지가 약간 폭발적인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대한 7천조 원짜리 파티를 이끈 주역들을 딱 뜯어보면 이게 거의 투맨쇼에 가깝더라고요. 아, 그렇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맞아요. 삼성전자가 28만 5,500원으로 6.33%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188만 원으로 무려 11.51%나 폭등했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이 두 기업이 지수 전체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건데 정작 투자자들의 수급 명세를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610만 주, 그리고 기관이 160만 주를 사들이면서 이 파티를 막 즐기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800만 주를 순매도하면서 파티장을 빠져나갔단 말이죠. 아,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시장 구조의 불균형입니다. 불균형이요? 네. 지수 전체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반도체라는 그 두 개의 초대형 엔진만 빨갛게 과열될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AI나 반도체 호황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죠. 단순히 삼성과 하이닉스만 오르는 어떤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돈이 막 복사되는 거대한 상승장을 굳이 버리고 800만 주나 내다 팔면서 탈출한다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뭐 반도체에만 돈이 몰려서 기분이 나빠서 파는 건 아닐 테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개별 종목을 대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들은 한국을 하나의 거대한 포트폴리오로 보거든요.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는 건 맞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력, 그러니까 내수 시장의 소비 여력이나
전통산업의 건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거네요. 맞아요. 리포트의 다른 섹터들을 보면 그들이 왜 짐을 싸서 떠나는지 명확해집니다. 코스피가 7,800을 뚫는 바로 그날 내수를 대표하는 통신업은 무려 5.40% 하락했어요. 우와, 5%나요? 네. 그리고 경제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업도 3.04%나 빠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출 기업 두 곳이 엄청난 파티를 여는 동안 그 내수 기업들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의 체감 심리를 나타내는 NZSI 인덱스 결과에서도 코스피가 막 날아가는 거랑 정반대로 실물 경제의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실물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건 결국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건 곧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아주 뚜렷한 호재가 있었는데도 주가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 호재가 안 먹히는 장이네요. 네. 시장의 모든 돈이랑 관심이 반도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산업들은 완전히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진 겁니다. 외국인들은 바로 이 기형적인 양극화를 아주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아,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만약 반도체 관련주가 없다면 뉴스에서는 연일 막 코스피 신기록 갱신한다고 난린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이거나 제자리인 그 철저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세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수의 화려함이 실물 경제의 냉기를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이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현상인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을 우려해서 매도를 막 던지고 있다면 이 반도체 열풍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약간 걱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면 상황이 또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아, 미국 시장 동향 말씀이시군요. 네, 글로벌 자금이 한국의 내수 침체는 피하고 싶으면서도 이 반도체 호황의 단몰은 또 빨아먹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미국 증시에 아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죠. 전 세계의 자본이 국경을 가리지 않고 오직 AI와 반도체라는 그 단 하나의 테마를 향해서만 집결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진짜 그 열풍 덕분에 미국 나스닥 지수도 26,247포인트로 1.71% 급등했습니다. 그 루멘텀이라는 기업은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개장 전부터 5%나 올랐고요. 확실히 테크주들의 기세가 무섭네요. 게다가 트럼프의 이란 종전안 거부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이나 니케이 같은 아시아 증시도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서 꿋꿋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JP모건은 코스피 1만 포인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나섰다니까요. 반도체라는 그 강력한 성장 동력 하나가 글로벌 거시경제의 수많은 악재들을 그냥 다 힘으로 덮어버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데이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거죠? 나스닥이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동안 미국의 전통적인 대형 우량주들에 모아놓은 다우존스 지수는 고작 0.0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아, 0.02%? 네, 49,609포인트로 사실상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건데요. 한쪽에서는 샴페인이 터지는데 방어주 중심의 다우존스는 전혀 안 움직였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던진 경고가 이 리포트에 딱 등장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또 입을 열었군요.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을 1999년 닷컴 버블 마지막 국면과 유사하다고 평가했어요. 그 마이클 버리가 1999년을 언급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시장의 자금 쏠림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금 쏠림 구조요? 네, 1999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지금의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극단적인 괴리가 똑같이 존재했거든요. 구조가 같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1999년 닷컴 버블 때는 제대로 된 수익 모델도 없이 그냥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폭등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실체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AI나 반도체 기업들은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기술의 실체도 아주 뚜렷하잖아요. 버리의 경고가 지금 시장의 펀더멘털을 너무 무시한 과도한 비관론은 아닐까요? 물론 현재의 기술주들이 1999년의 인터넷 기업들보다 훨씬 더 탄탄한 실적을 내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버리가 지적하는 것은 기술의 실체가 아니라 가격에 반영된 기대감의 속도입니다. 기대감의 속도. 네, 1999년 당시에도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혁신이 맞았어요. 문제는
시장이 한 10년 뒤나 실현될 가치를 오늘 당장의 주가에 한꺼번에 끌어다 썼다는 데 있었죠. 아, 너무 앞서갔다. 네, 통신 인프라가 이제 막 깔리기 시작했는데 기업 가치는 이미 온 인류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 수준으로 폭등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그 1999년에 가치주들이 소외받았던 이유랑 맥락을 같이 해요. 어떻게 갔죠? 전통적인 기업들은 현재의 높은 이자율, 소비 침체, 인건비 상승 같은 그 현실의 거시경제를 그대로 온몸으로 막고 있잖아요. 네,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주가가 무거운 겁니다. 반면에 AI 기술주들은 이 기술이 미래의 모든 비용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거대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현재의 악재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아, 현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우존스랑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나스닥이 완전히 딱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의 실물 경제는 불안하지만 AI라는 미래가 이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시장의 거대한 맹신이 지금 나스닥의 폭등을 만들고 있지만 반대로 전통적인 산업의 지표를 보여주는 다우존스는 아니야,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라고 아주 조용히 경고하고 있는 셈이죠. 와, 시장이 그렇게 AI가 모든 걸 덮어줄 거라는 믿음에 빠져 있다면 왜 진짜 똑똑한 돈을 굴리는 거대 자본들은 주식시장 밖에서 이렇게 조용히 자신들만의 방공호를 파고 있는 걸까요? 아, 눈치를 채셨군요. 네, 우리가 앞서 건물 지하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꼭대기층 파티장, 즉 FICC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니까 이들이 느끼는 거시경제의 불안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채권이나 외환, 원자재를 다루는 FICC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냉정하고 보수적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꿈이나 기대감보다는 철저하게 숫자의 현실에 반응합니다. 지표들을 한번 하나씩 연결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네, 유가 심상치 않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97.5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2.62달러나 급등했어요. 리퍼트에 따르면 오펙의 감산 연장 기대감,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트라우프의 이란 종전한 일축 같은 지정학장 리스크가 유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파장이 크죠.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아주 선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에 달할 위험이 있다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라는 숫자가 일반 청취자분들께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3%면 뭐 적당한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네, 하지만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적정 물가 상승률이 보통 2%라는 걸 감안하면 이 3%라는 숫자는 물가를 다 잡은 줄 알았는데 괴물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부활을 알리는 아주 큰 경보음이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일 텐데요. 그 두려움 때문인지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피난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애란 비트코인 엄청 오르고 있죠. 맞아요. 금값이 98달러나 뛰어서 국내 기준으로 1돈에 무려 96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마저 ETF 순유입에 힘입어서 67,350달러로 크게 올랐습니다. 다들 방공호로 피하는 모습이네요. 게다가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157.1240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2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5.30원 내렸죠. 환율이 내려갔다는 건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뜻인데 반대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OBP가 상승해서 4.386%를 기록했습니다. 자료에 FOMC의 매파더 기조가 반영됐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의 구조를 좀 풀어주시죠. 금리가 OBP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금리에서 OBP, 즉 0.05%포인트가 올랐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예금 금리를 생각하시면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0.05%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 자금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채 10년물 시장에서는 엄청난 자금이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는 상당한 발작 증세입니다. 아까 물가가 3%대로 오를 위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KDI가 경고했죠. 물가가 잡히지 않고 다시 튀어오르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즉 FOMC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심지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매파적 기조라고 부르죠. 아, 매파적. 네,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금리가 먼저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모든 지표가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처럼 쫙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97달러로 밀어 올리고 비싸진 기름값이 공장 가동비랑 운송비를 끌어올려서 물가 3%라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하고요. 그렇죠.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를 미루는 매파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 그게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시장 전체를 짓누르게 되는 구조군요. 와, 점과 점을 아주 완벽하게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낙관론하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시장을 기민하게 읽는 거대 자본들은 기술주 파티에 참가해서 수익은 내고 있지만 동시에 이 거시경제의 도미노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짙은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해지, 즉 위험회피 수단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창고에 막 가득 쌓아두고 있는 거죠. 약간 한쪽 손으로는 최신형 AI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는 금괴를 움켜쥐고 비상구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막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얽히고 설킨 펜트하우스와 지하 배수관의 상황을 풀어봤으니까 이제 이 심층 분석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실전으로 연결해 볼 차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주간 생전 가이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캘린더를 보면요.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그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쓰러질지 말지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네, 리포트에 별 3개가 켜진 핵심 지표들이 막 쏟아집니다. 당장 수요일에는 한국의 실업률,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기 중입니다. 굵직한 게 많네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화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입니다. 예측치가 무려 3.7%로 이전 달에 3.3%보다 확연히 높아진 상태예요. 청취자 여러분이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꼽는다면 단연 화요일의 CPI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화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CPI야말로 이번 주 시장, 아니 어쩌면 하반기 글로벌 증시 전체의 방향을 쥐고 있는 핵심 트리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만약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인 3.7%를 초과해서 아주 높게 나와버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금리 인하 불가라는 공포가 현실이 되어버리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쳐보죠. 그런데 AI 기술주들은 지금 당장 현금도 막 잘 벌고 성장성도 엄청나잖아요. 실적이 좋긴 하죠. 금리가 좀 높게 유지된다고 해서 그게 이 기술주 파티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잘 나가는 기업들인데 말이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가라는 건 물론 현재 기업이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기술주처럼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벌어들일 그 천문학적인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지금 주가에 미리 반영해 둡니다. 네, 선반영이라고 하죠. 문제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올릴 때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리라는 겁니다. 아하. 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이자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불확실한 10년 뒤의 기업 수익에 투자할 매력이 확 떨어져요. 즉, 미래의 벌돈의 가치가 지금 기준으로 크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아, 당장 뭐 국채나 예금에만 넣어둬도 이자를 짭짤하게 주는데 굳이 먼 미래의 수익을 기다리면서 저렇게 고평가된 기술주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기대감으로 막 팽창해 있던 거품이 금리라는 바늘에 찔려서 순식간에 쪼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경고했던 닷컴 버블의 붕괴 논리가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타고 작동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CPI 발표를 주의 깊게 보고 만약 물가가 초과 상승한다면 금리 인상 위험이 커지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자산 일부를 금이나 에너지 섹터로 분산해서 위험을 해지하라는 거죠. 와, 화려한 파티의 그 음악 소리에 취해서 비상구를 찾는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안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 다룬 심층 탐구의 핵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7,800선 돌파와 나스닥의 급등이라는 역사적인 기록 뒤에는 반도체라는 단일 엘진에만 자금이 막 쏠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불균형이 심하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와 똑똑한 자본들은 실물 경제의 침체와 나홀로 멈춰있는 다우존스의 부진을 보면서 서서히 경계감을 높이고 있고요. 건물 지하에서는 97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 또 KDI가 경고하는 3%대 인플레이션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면서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 이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상승하는 아주 모순적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한쪽 면만 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복합 위기와 기회가 막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뉴스 메인에 뜨는 마코스피 7,800 돌파, 역대 최고치, 이런 표면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아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며 결국 금리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위협하는 이 정교하고 거대한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게 되셨으니까요. 당장 화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CPI가 이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릴지 아니면 기름을 칠해줄지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장은 그 숫자가 말해주는 이면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에게 분명히 기회를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노트를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칙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AI 기술주와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고유가, 인플레이션의 모순을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상은 어떨까요? 지금 주가를 이토록 폭등시키고 있는 저 고도화된 AI 기술이 훗날 복잡하게 꼬여버린 전 세계의 원자재 공급망과 물류 시스템을 스스로 완벽하게 최적화해버린다면 말이죠. 오,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지막지한 전력 소모로 간접적으로 키워낸 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기술의 힘으로 다시 억제하게 될까요? 아니면 AI에 쓰인 이 거대한 자본의 거품이 1999년의 데자뷰처럼 결국 버블 붕괴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방아쇠라 되어버리고 말까요? 기술이 경제를 구황할지 아니면 거품이 기술을 삼킬지 오늘 밤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복잡한 시장의 이면을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통찰을 위해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